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 끝에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자영업자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LH 재발방지법으로 크게 주목받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결국 3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미는 이사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상생연대 3법도 4월 국회로 밀렸습니다. 13일간의 4.7 재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격전에 돌입한 여야는 후보는 물론 지도부도 서울과 부산으로 총출동해 공약 경쟁과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4.7 재보선 판세와 여야의 전략과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긴박했던 여야 협상 끝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모는 14조 9천억 원으로 당초 정부 안보다 440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농어민 지원이 확대됐고 소상공인 지원액도 커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처리하는 추경안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분야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여당과 현금 살포용은 안 된다는 야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는데 여야는 4,620억 원 감액, 1조 3,98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9,8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충당함으로써 총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437억 원 감액했습니다.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여당과 어렵다는 야당 간 이견이 있었던 적자 국채는 9조 9천억 원 기존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먼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농어업, 문화관광, 체육업 등 피해 업종에 약 3천억가량이 쓰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1조 원가량 늘었는데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여행, 공연, 전시업 등 매출 감소가 더 심각한 경영위기 업종을 2단계 더 추가한 7종으로 세분화해 여행업에 300만 원을, 공연, 전시, 이벤트업에는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는 70만 원의 소득 안정자금을 새로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 노동자 100만 명에게 4개월분의 방역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사업은 야당의 요구대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 등을 축소해 2,800억 원을 삭감했고 소상공인 융자 사업 예산도 더욱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융자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8천억 원 줄였습니다. 막판 진통을 겪으며 예정보다 하루 늦게 통과된 추경안이지만 여당의 목표대로 4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은 통과됐지만 남은 입법 현안은 산적합니다. 특히 LH 사태 방지법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해충돌방지법은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등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 임시국회 성과로 꼽을 수 있는 LH 사태 재발방지 법안. 투기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통과시켰지만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은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첫 발의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엔 제정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졌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해충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법과 연계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 불발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유감을 표합니다. 재정법인 만큼 제대로 만들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법 제정을 머뭇거린다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 공유법, 사회연대 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처리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83만 회의 주택을 공급하는 이사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법안 등 주요 입법 현안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대선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맞대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첫날 유세단과 함께 서울 전역을 다니며 새몰이에 나섰고 부산에도 여야 지도부가 출동해 후보들과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7 재보궐선거전이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서 출정식을 갖고 방역 성공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후보는 또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실패한 후보가 아닌 서울 시민을 위해 일 잘하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야권 후보에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시장 후보를 뽑아서 서울을 후퇴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정권 심판은 임기 1년짜리 시장이 할 일은 아니라면서 정부와 싸움만 하겠다는 후보가 아닌 일하는 후보를 뽑아달라며 박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은평구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서대문구 전통시장과 남대문 시장 등을 도며 지역 개발 의지를 밝혔고 서울광장 인근에선 야권 단일화 경쟁자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손을 맞잡고 합동 유세를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 후보는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폭력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 중앙정부 정책과 다른 독자적인 주택 정책 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겁니다. 부산시장 여야 후보들도 아침부터 지도부와 함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도 직접 참석해 김 후보야말로 가덕도 신공항과 경부선 숲길 조성을 실행할 인물이라며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가족사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아들과 함께 선거운동 현장에 나타나 주목받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회의에서 이번 선거를 왜 하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성범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제는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선거 공약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는 부동산 공약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수도권 집값에 민감한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를 치르는 만큼 두 후보의 공약은 크게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서울 도시계획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21분 콤팩트 서울을, 오세훈 후보는 서울의 3대 경제축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21분 거리 안에 있는 주거와 직장, 여가, 의료 보육이 해결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닥칠 이 위기를 새롭게 정립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대전한 21분 도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5호번은 넓게 강서구와 서초구, 마포구 일대를 각각 3개 권역으로 묶어 AI와 IT 기술 혁신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규제 혁파,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이런 것을 서울형으로 만들어서 서울에서만큼은 산업 규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 밝혔고요.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두 후보 모두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박 후보는 5년 안에 각각 30만 호, 5 후보는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한다는 입장도 같지만 박 후보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 병행을, 5 후보는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은 토지 임대부 방식이 핵심입니다. 3.3제곱미터당 1천만 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건물만 일반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5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로 18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과 소형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모아주택 제도도 발표했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박 후보는 재산세 감면은 안 된다. 5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해주자는 입장인데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선거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양당은 충돌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오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상황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선거 공작이라고 반발하며 정치 개입과 공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선거 이후에 정보위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여야 간사 합의도 없이 통보한 독단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정원의 보고가 부실해 다시 점검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의 반대는 선거를 이유로 불법 사찰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여야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 불법 사찰에 연루됐는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15일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를 두고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박형준 후보가 불법 사찰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답을 했다고 설명한 반면 민주당은 통상 국정원 청와대 파견관이 보고서를 생산해 직접 전달했다는 박 원장의 답을 들었다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했을 때 박형준이 직접 요청한 근거가 있느냐, 그건 없다. 그리고 실명을 잘 쓰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민정수석 또는 홍보기획관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누가 요청했는지를 명확하게 한 후에 그 보고서를 생산해서 그 보고서를 친전문서로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선거 이후 불법 사찰 이슈를 넘겨야 한다는 야당의 요청으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진상규명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슈로 떠오른 만큼 다음 주 소집될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발언에 신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지금 국면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됐고 박 후보는 피해자의 성토를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소속 의원들과 선거 관계자들에게 자만하지 말고 언행에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는 시작과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사례가 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번 선거가 여야 격전으로 치러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신임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견례차 방문해 개헌의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가 많아졌다며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도 정치 발전과 국민 화합을 위해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선거제도 또한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백신의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는 의미를 담아 오늘 서울 영등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했습니다. 만 69세 박 의장은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러시아 하원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예정된 5월 러시아 순방을 앞두고 질병관리청의 필수 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박 의장은 독감 예방주를 맞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테니까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맞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누구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았다고요? 네. 오늘 오전 8시에 본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그것도 8시에 열린다는 것은 좀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러네요. 네. 본회의가 열렸고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 2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렸었는데 이때 법안이 이제 처리가 됐거든요. 여야가 24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처음에는 이제 그 추경안을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되지 못했고요. 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까지 열렸는데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네.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그랬는데 한 밤 10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합의 소식이 나왔고 네. 그럼 오늘 오전에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오늘 오전 8시에 본회의가 열렸고 이제 추경안이 처리가 된 겁니다. 추경안 처리 관련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오늘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앞으로도 타협하고 양보함으로써 협치를 이뤄가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그 추경안을 놓고 여당은 이제 증액, 야당은 이제 대폭 삭감을 요구해 왔었는데 결국 기존 15조 원 규모의 그 추경안 규모가 유지가 됐네요. 네, 정부안이 이제 추경안으로 제출한 금액은 14조 9,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심사 과정에서 이제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437억 원이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15조 규모를 이제 유지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임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증액된 규모는 한 4조 원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이제 반영이 된 건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그 소상공인 지원은 좀 확대가 됐고 또 그 농가라든지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긴급 고용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해왔던 이런 예산들은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네. 예결위 심사 과정이 이제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에 여야 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제 결론이 났는데 네. 왜 그렇게 뭐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주요 쟁점이 어떤 거였나요? 추경안은 이제 15조 원 중에 9조 9천억 원이 이제 국채 발행입니다.
당초에 이제 추경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 15조가 전체가 이제 국채 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정부안을 봤더니 한 9조 9천억, 한 10조 정도가 이제 국채 발행이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정부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쥐어짰다. 예산을 쥐어짜서 본 예산에 있는 예산을 쥐어짜고 아껴서 이제 국채 규모를 이제 많이 줄인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임위 그 심사 과정에서 4조 원이 늘었거든요. 네. 특히 농가라든지 여행업 등에 대한 이제 지원은 여야 대표 모두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문제는 재원 마련 이제 쟁점이었거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채를 좀 더 발행하자 뭐 이렇게 했고요. 아니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제 국채 발행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쟁점이 팽팽하게 맞섰던 겁니다. 추경안에 이를 다 반영한다고 하면 여당의 입장대로 하면 이제 국채가 발행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여당에서는 그래서 이런 협의 과정에서 야당은 불필요한 공공 일자리 사업 감행을 주장을 했는데요. 여당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또 본예산 지출 구조 조정으로 나머지 예산을 마련하는 걸로. 그래서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끼리가 이제 대표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당초 뭐 20조 원까지도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 그래서 15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이제 편성이 됐군요. 네. 4차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이 됩니까? 이제 국무회의 통과를 거치게 되는데요.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지급이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마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모두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당이 서둘렀던 이유도 이제 3월 내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늦추면 안 된다. 이번 주에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돈살보다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 불평한 기색을 이제 많이 보였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는 방안까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런 여야 입장차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네. 또 추경안 처리에 협조를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이번 재보선은 이게 그냥 선거가 아니라 내년 대선 그리고 또 지방선거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또 서울 부산시장 선거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모두 총동원, 총출동, 총공세를 펼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추경안 처리가 안 되면 추경안 처리 시기가 이제 더 늦춰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고 또 합의하고 조금은 늦었지만 당초 어제까지였지만 조금 늦었지만 오늘 오전에라도 오늘 아침에라도 이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그 재난지원금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보면 이제 4월 초, 늦어도 4월 초,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지급이 되니까 네. 선거가 4월 7일입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야당이 계속 이제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늦추자, 네. 그 선거 이후에 하자라는 이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영향은 조금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여기 LH 사태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LH 사태를 끄집어내면서 점점 확산, 공세시키면서 청와대까지 또 이제 공직자, 이제 현재 있는 정부에 이제 공세를 펼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의 이슈가 쓱 사라졌습니다. 네. 3월 초까지만 해도 재난지원금이 이번 선거에 중요한 쟁점이 됐다,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슈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겠다. 뭐 우리 생각에도 이제 현안에서 좀 많이 제외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부동산 의혹을 후보자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형국이 됐고요. 야당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 정권을 확대해서 이제 공세를 펼치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적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결과를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아마 또 이제 여론조사를 거칠 것이고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텐데 그때 이 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LH 사태의 후폭풍이 워낙에 이제 거셌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이제 미미할 것이다라고 네. 이제 김 기자는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4차 추경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5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단일화 후 첫 여론조사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과 정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단일화 성사 다음 날인 어제 서울 거주 성인 806명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가 오세훈 후보, 36.5%가 박영선 후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와 60대에서 오 후보 지지율이 박 후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박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에서의 결과보다도 낮게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후보는 유일하게 40대에서 오 후보에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도 오 후보가 과반 이상의 지지율로 박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오늘 하루에 2%씩 올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각오를 밝힌 반면에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자만해선 안 된다며 언행 조심을 당부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따박따박 하루에 2%씩 올릴 자신이 있습니다. 2%씩. 이번 선거는 민생시장이어야 됩니다. 대선 출마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서울시로 돌아오고 이러한 나쁜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만족하지를 말고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언행에 굉장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앞서는 쪽은 경각심을, 뒤쫓는 쪽은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3일간의 열전이 이어지고 난 뒤 최종 민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입니다.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참석을 해서 첫 합동 유세를 가졌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오 후보와 안 대표, 덕수궁 대안문 앞에 마련된 유세차에 올라서 함께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국민의당,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놓을 수만 있다면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목이 터지더라도 오 후보를 외치겠다면서 선거운동에 뛰어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어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기도 했죠. 그렇다면 안 대표가 당이 다른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세 현장에서의 이 같은 지원 연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상대 정당의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이나 연설원이 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다만 오 후보의 기호나 이름이 적힌 유세복을 입거나 선거 소품을 착용하고 지원 유세에 나서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선거 사무원으로 정식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지원 유세에 나선 안 대표도 이렇게 국민의힘 점퍼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나 국민의당 차원에서 전화나 SNS 등으로 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거법상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당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요. 국민의당 차량을 오 후보의 유세차로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런저런 규제와 조건 속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안철수 대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여론조사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는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관심사항은 이 지지율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오세훈 후보, 오늘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합동 선거 유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본격 유세에 돌입한 오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단일화를 어렵게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새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다시 한번 길을 펴고 본업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직을 탈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 이 선거 초반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단독 선두를 달렸었는데 그런 이제 안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에 이제 올랐는데요. 이런 오세훈 후보의 원동력, 개인적 역량입니까? 아니면 이 국민의힘 당의 조직력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는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후보고 국민의당은 조직력이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당의 조직력 여기에다가 플러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하락 뭐 이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LH 사태가 상당한 정도로 오세훈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이 범야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LH 투기 의혹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증폭되면서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이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2011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시장 자리를 내놓았는데 지금 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운명이 얄궂다 싶은데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오세훈 그러면 뭐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무슨 대역죄인 취급을 했었어요. 2011년에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이제 정권까지 뭐 결국은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최고의 실력은 사실은 운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비르투, 포르투나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본인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이번에 다시 그 중앙 정치 무대로 복귀하고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LH 사태 아니었으면 아마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것 같아요. 제1야당의 조직적인 힘을 받기 때문에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선에서도 이제 그 탄력을 계속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오세훈 전 시장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선대위에 안철수 대표뿐 아니라 금태섭 의원까지 합류를 했는데요. 범야권 후보들이 반문 또 정권 교체로 한 배를 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지지표가 오 후보에게 모두 갈까요? 그 효과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가 벌써 나오고 있죠. 그런데 뭐 거의 누수 없이 오세훈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자꾸 빠뜨리고 얘기하는데 그 나경원 표, 오세훈 표, 그다음에 안철수 표, 이 세 사람 표가 이제 한 군데로 다 모이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 얘기도 합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은 본래 뭐 그렇게 지지세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전통적인 보수, 또 뭐 약간 중도 보수, 또 제3세력 이런 것들이 지금 반문재인이라는 기치 아래 지금 하나로 결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세훈 후보한테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의 도움은 진짜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세훈 후보가 갖지 못한 그 중도층의 표, 뭐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역적으로 보면 또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PK 지역 출신 아닙니까? 근데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또 PK 지역 출신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오세훈 후보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의 도움이 오세훈 후보한테 힘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근데 이런 걸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굉장히 결집돼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안철수 대표와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그 여론조사를 한번 치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긴장된 국면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지지율이 그렇게 당분간은 유지가 되겠지만 아마 4월 7일 보궐선거 때까지 유지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조정을 거치게 되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직력은 또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막판에 결집할 것이고 이러면 어차피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여론조사의 격차는 아마 상당한 폭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그게 역전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그 줄어드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단일화를 이제 이뤄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여당의 텃밭인 광주를 이제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제 호남행이 수도권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사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3일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기간 가지고서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다고 해서 저는 근본적인 변화나 아니면 약간의 도움이 된다고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봐서 내년 대선 정도에서의 어떤 그 호남에서의 반대 세력 완화 아마 이런 쪽에 더 포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길게 봐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광주를 방문하는 것이지 당장 보궐선거에 무슨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어요. 이게 한 번은 5.18 사과도 하고 무릎 꿇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게 예민한 국면에 또 광주를 간다. 물론 이제 수도권 호남 향후에 이쪽을 겨냥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옛날에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 할 때 호남 사람이라고 별로 본인을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나는 호남하고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 분인데 이걸 좀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좀 지역 감정이 좀 많이 좀 완화돼 가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광주를 계속 찾아가고 이게 꼭 좋은 건지 제가 이번 그 보궐선거 끝나고 한번 뵈면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호남을 자꾸 찾아가느냐? 뭔가 이제 우리 최 의원 말씀처럼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뒷날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영향은 미치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수도권의 호남 민심이 김종인 위원장 거기 한번 찾아왔다고 움직일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선거에 개입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못할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연세대 그 김영석 교수 나이 많은 100세 넘은 철학자를 찾아갔고 또 이종찬 전 국정원장 아들하고 친구예요. 원래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그분 찾아가서 내가 정치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윤석열 전 총장은 좀 타진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선 주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섣불리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직접 그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대선에 도전한다 또는 정치권에 진입한다는 공식적으로 선언도 안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어느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다만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 3월 4일 날 그 검찰총장직을 던지면서 얘기했던 게 공정, 정의, 상식, 법치주의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번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게 LH 투기 의혹이란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투기 문제에 대한 어떤 본인의 소신 이런 거는 저는 한 번쯤 더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결국은 정부 여당에 약간 불리한 쪽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한테 아마 결코 유리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야당 후보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겠죠. 본인은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본인이 그런 공정과 정의 문제에 관한 입장을 한 번 더 얘기함으로써 아마 그 야당 후보에 대한 간접 지원 정도는 그런 메시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공세는 없을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지원이나.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재보선 전국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 민주당 측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도 있고요. 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는 LCT와 기장군 건물 재산 누락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의혹들이 두 후보에게 타격이 있을까요?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요? 뭐 효과는 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유권자들은 이걸 어떤 그 사실의 영역보다 이거 선거 때 하는 정치 공세 아니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 전술 차원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LH 사태가 터지니까 물론 우리도 잘못했지만 지금 야당 후보들은 더 부패했다. 그러니까 저길 좀 찍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화가 난 게 과연 문재인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부패해서 화를 내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전에 부동산 아파트값 이런 거 제대로 못 잡고 무능한 데다가 뭘 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잘못했다고 왜 사과 반성도 안 하냐? 왜 오만하냐? 그러니까 무능과 오만의 문제인 거지. 이 부패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야당은 부패했다고 하지만 그 야당의 주장일 뿐이죠. 근데 이제 집권 여당에서 이 대응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야당 후보가 더 부패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움직일까요? 전 그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여기서 정정당당하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그 아파트 값을 잡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없애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선거 캠페인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 이제 이야기를 거론을 많이 할 때 이제 정책 실패 등을 이제 포함해서 오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죠. 아니 특히 작년 총선에서 이제 그 범여권이 한 180석 정도를 얻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국회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뭐 오늘 끝난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거 처리 안 되면서 또 야당 탓을 한단 말이죠. 아니 여당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야당 탓을 하냐 이거지. 이런 부분이 저는 그 서울 시민뿐만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국회에서 여당이 못하는 게 없는데 잘못되면 야당 탓하고 잘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크게 먹혀들지 않는다 하는 부분 하나고, 그다음에 이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나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저는 꼭 LH 투기 의혹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누적된 거거든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누적, 거기다가 또 약간 뭐 기름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LH 투기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LH 투기 의혹 하나만 해결한다고 또 이게 뭐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정말 전공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약에 국민한테 호소했다면 국민들이 한 번쯤 더 눈길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잘못되면 꼭 야당 탓하고 뭐 다른 제도 탓하고 뭐 아니면 전 정권 탓하고, 저는 이런 대응 과정에 오히려 더 실망한 국민들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성 기자께서 발제해 주셨죠?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위기의 정부 여당 과연 돌파구가 뭘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있었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연설도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 그동안 축적했던 경험을 온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화를 저에게 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네, 서울 시민들의 분노를 이제 본인이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연설에서 외쳤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인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그 샤이 진보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박영선 후보도 하루에 2%씩 올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20% 가까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뒤진 것까지 나타났는데, 막판 뒤집기 13일 남은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만약에 20%포인트 차이라는 현재의 여론조사가 정말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뒤집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저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의 지지자들은 안철수 대표와의
그 여론조사 단일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과대 표집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포인트 차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 당분간 유지는 될 거예요. 여기에 저는 오세훈 후보의 거품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투표율 4월 7일이 평일입니다. 뭐 휴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투표율이 과거보다 좀 낮을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아마 일정 부분 지금 박영선 후보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서 지금 현재 뭐 그 뒤집는다 아닌다 이거는 좀 섣부른 감은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좁혀지긴 하겠으나 궁극적으로 뒤집기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죠. 아직까지는. 네네. 성 기자님.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서울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숨어있는 여당 지지표가 항상 있긴 있대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먼저고 조직이 그걸 이제 따라가면서 뒷받침해주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서울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분 싸움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 조직력으로 이거를 만회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오세훈 한명숙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치렀을 때 여론조사에서 한 20%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그 당시 후보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거의 근접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민주당 의원이나 당원들이 하고는 있는데 명분 싸움 고공전에서 워낙 밀리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는 좀 힘에 겹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해찬 전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재보선 거의 다 이긴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요. 임 전 실장은 연이틀 박원순 전 시장 옹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행보가 박 후보에게 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독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변명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저게 범여권 후보 단일화되기 직전에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의 다 이겼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직후에 단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는 뭐 설명은 돼요. 뭐 단일화가 안 되면 박영선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설명은 되는데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가 이제 좀 이게 미스터리예요. 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박원순 전 시장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서 두둔을 할까? 지금 박영선 후보로서는 박원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아주 별로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좀 한단 말이죠. 같은 당,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사람이. 그게 좀 미스터리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굉장히 밉겠죠? 그래서 뭐 전화도 안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군요. 그게 이제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이제 왜 그러는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 워낙 고정적인 지지층이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좀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이제 드링크제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용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해서 좀 약간 중도층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계층에서 오히려 좀 약간 그 거부감을 또 갖게 되는 이런 마이너스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플러스 효과, 마이너스 효과를 다 따지면은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좀 더 큰 것 같기 때문에 후보 본인도 이제 그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워낙 여론조사 이런 데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어떤 자기 진작용으로 뭐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것 같다는 해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박영선 후보 배우자 도쿄 아파트 문제로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는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등기가 남아 있는 문제 그리고 이제 줄어든 아파트 가격으로 이제 신고로 인한 재산 축소 의혹 문제 그리고 임대소득세 납부 여부 등이 계속해서 이제 거론되고 있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사실 복잡해서 사실관계 규명도 안 되고요. 이것도 이제 그 선거 앞둔 정치 공세인 겁니다. 지금 야당에 대해서 뭐 자꾸 친일파라고 그러고 누가 뭐 토착 외구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일본에 부동산 가진 사람은 박영선 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 박영선이 친일파나 토착 외구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아니 몇십 년 집권 경험이 있는 보수
우리나라 제1야당에서 이런 식의 캠페인을 이 보수 야당을 친일파나 토착 왜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공작이 전혀 좋지 않고요. 야당도 이제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좀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당당한 자세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뭐 선거가 워낙 격화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어디에 무슨 땅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마 유권자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님부터 할까요? 네, 아까 이제 뭐 샤이 진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 들어보셨죠? 과거에 샤이 보수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샤이 보수든 샤이 진보든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유권자는 샤이하지 않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을 자꾸 하다 보면 유권자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다 다 이제 그놈이고 선거 뭐하러 해? 난 저 투표 안 할래. 이런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반정치주의가 확산이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여야에 제가 이제 부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한 줄 논평 네거티브 캠페인 좀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는 지금까지 13일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와 쟁점을 중심으로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서울엔 관측 이래 가장 빨리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 국회 안도 벚꽃이 벌써 많이 피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